지금 또 지난주에 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조금 다시 반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분들은 안 오셨고 저 분들은 오셨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알겠거든요. 근데 예. 근데 그 한 얘기를 또 해도 새롭죠? 예, 그래서 그냥 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우리 시대의 유토피아 문학인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유토피아 문화,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갖다가 한 권을 갖다가 읽는데 사실 한 권을 읽어도 할 얘기가 많다는 게 이제 밝혀지긴 했어요. 저희 다음 주까지 해도 이제 다음 주에 할 얘기도 이렇게 조금 남겨놨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8강 마무리니까 이런 얘기로 얘기를 끝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이거 어떻게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만 가지고 8주를 하냐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좀 다른 책 얘기를 갖다가 이제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8주 동안 책 한 권을 읽는데 그 한 주에 또 뭐 다른 책을 읽어 오시라고 그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전주의 수업을 우리가 제대로 못한 게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이제 제가 얘기로 그 다른 책 얘기 하나를 갖다가 이제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지난번 오신 분들은 그냥 겹치는 건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더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슬라이드를 갖다 지우지 않고 이제 놔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유토피아라고 하면은 이제 유토피아 그러면은 그 유토피아라는 게 유토피아 문학도 그렇고 뭐 유토피아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라는 책 자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의 뭐 원리 원칙은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청사진을 갖다 그대로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럼 공동체라 그럴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전주에 걸쳐서 사실 이제 공동체라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제 그 공자가 이제 겹치는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어쨌든 뭔가 함께 하는 거, 함께 나누는 거, 웬만큼은 비슷하게 같이 사는 거, 너무 못 사는 사람은 없는 거, 뭐 그런 거를 갖다 이제 공동체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는 이제 계속 해왔지만 어쨌든 뭐 이게 기계적 평등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그 차이라는 게 특히 축적이 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상이 어디에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현상을 갖다 더 나아가지 못하게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게 만드는데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데 공동체라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 전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요. 지난 시간에 안 온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또 마침 지난 시간에 다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요 부분은 그 전 시간에 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조금만 다시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 사실은 보면 볼수록 이상하다. 이상한 얘기가 되게 많다. 그 이상하다는 얘기를 갖다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이 책이 참 이상한 얘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끈기 있게 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부분에서는 어쨌든 좀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려고 하고 특히 사실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은 이제 우리랑 시대가 달라서 그다음에 얘기의 배경이 달라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고 그게 아니고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이거는 참 우리가 좋게 보기 어렵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는 많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말 왜 검사하듯이 서로의 선을 보고 결혼하면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제가 그 외국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외국을 가가지고 공부를 좀 하다가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그 외국을 가봤더니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니, 혼나지는 않았어요. 당황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텔레비전도 보니까 이제 왜 한 2주 동안은 써보고서 이렇게 반품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전혀 살아보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더라. 외국에 나가봤더니.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습을 하시고서 당황한 걸 수습하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은 텔레비전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은 2주만 써보면 어떤 텔레비전인지 알 수 있는데 사람은 2주 살아본다고 아니면 1년 살아본다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데 함정이 있고 이게 같은 사람하고 오래 살아봐도 결혼하고 살아보는 거하고 안 하고 살아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복골복이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보면 이렇게 왜 벗고 이제 뭐 다 이제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일리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사실은 그 얘기를 갖다가 진지하게 끝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얘기. 사실 그런 거는 뭐라 그럴까 토마스 모의 얘기가 이게 무슨 대단히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부족함이 있다기보다는 농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나름 유머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왜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토마스 모의 이 유토피아 맨 앞에를 보면은요. 이 책의 맨 앞에를 보면 맨 앞에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1권, 일부 맨 앞에를 보면은 브리튼의 저명한 도시 런던의 시민이자 사정장관보인 유명한 토마스 모어의 기록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이제 그 제목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무심히 읽으셨어요? 그냥 예. 근데 일단은 자기가 토마스 모어인데 토마스 모어의 기록이다라고 써 있는 거가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그건 극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출장을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 그러고 사실 이 뒤에 있는 편지 왜 토마스 모어가 피터 힐러스에게 보내는 편지 이 뒤에 나와 있는 편지 이것도 사실은 가공된 내용이죠. 이게 다 사실이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갖다가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이게 만드는 장치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를 갖다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 넣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왜 토마스 모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사실적인 얘기가 들어가고 당시에 있었던 얘기들도 이렇게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다큐인가 아니면은 이게 픽션인가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생각하면서 읽게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이 내용을 갖다 믿게 하려고 이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고 있는 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장치가 뭐냐면은 진짜로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게 하려는 장치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처음부터 이제 에라스무스하고 이제 에라스무스가 이제 우신예찬을 썼더니 친구가 하나 쓰니까 나도 하나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 그런 책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쓰면서 굉장히 즐거웠을 거다. 이게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런 내용은 이렇게 쓰면 재밌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학생들이 뭐 연극 같은 거 만들고 뭐 대본 쓰고 뭐 그런 거 이렇게 공동 작업 같은 거 팀플레이 같은 거 같이 할 때 보면은 사실은 맨 마지막에 올라온 작품 같은 거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하는 사람들이 더 즐거운 작품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아이디어도 내고 뭐 낄낄거리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보자 그러기도 하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하자 그러고 그런 의논의 과정이 들어 있어서 재밌는 것처럼 사실은 이것도 당시 이제 그 영국 사회를 놓고서 그 어떻게 볼까? 이걸 이렇게 얘기해 볼까? 저렇게 볼까? 저렇게 생각할까? 뭐 당시에 그 유럽 사회에 대해서 이제 뭐 풍자도 하고 이제 조롱도 하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의 어떤 공동 작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중간 중간에 보면은 웃자고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웃자고 하는 얘기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사실은 같이 웃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전달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 우리가 지금 읽었을 때보다는 사실 읽어가지고 더 유머가 많은 텍스트일 수 있는데 사실 어떤 거는 왜 그 당시에 어떤 거를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왜 한국도 보면은요, 뉴스 같은 걸 계속 보고 있으면 왜 그 농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며칠 사람들이 계속 뭐 이러려고 뭐 한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고 있고 뭐 우주의 기운이 어쩌다는 등 계속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어디에 뭐 교과서에 나오거나 역사책에 쓰여지는 뭐 어떤 건 역사책에도 나오게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어떤 그 시사적인 농담 같은 거는 사실 고맥락이 사라지면은 못 알아듣게 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 자체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 알고 읽을 필요가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농담이 뭐냐면 유명한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의 기록이다라는 말 자체가 농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유명하다는 게 그냥 여기에 이름이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그 영어 번역어죠. 그러니까 원래는 라틴어로 쓰여진 책이니까 영어 번역이라는 게 에미넌트하다고 돼 있는데 에미넌트하다는 건 진짜 뛰어난 그 훌륭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가 지 이름을 가지고서 뛰어난 이제 그 왜 그 저기 토마스 모어의 기록이다라고 그런 것 자체가 말하자면 이 전체 책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그 실마리를 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상한 대목이 많다. 그러니까 보면 뭐 이렇게 뭐 인구가 많아지면은 가서 뭐 식민지를 한다는 등, 뭐를 하면은 잡아다 뭐 노예로 하면 된다는 등, 뭐는 뭐 누구를 시키면 된다는 등 그러면서 나오는 게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역사학자들끼리도 논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토마스 모어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한계다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대목도 있고, 어떤 거는 그게 아니다. 이제 토마스 모어가 그거는 일부러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명백하게 농담이나 풍자인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그건 시대적인 한계인 게 확실한 부분, 시대적인 한계로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보통 지적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가족에 관한 부분, 여성의 역할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토마스 모어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여성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성역할 같은 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제 보수적인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토마스 모어가 이거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될지 저렇게 봐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고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155페이지까지 읽게 돼 있었고, 오늘은 좀 딴 얘기를 갖다 중간에 쉬어가는 강의로 하기로 했고, 다음번이 이제 이 책 전체를 갖다가 읽고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 다음번 시간까지 이거를 다시 읽어 오실 때는 그런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부분은 좀 더 자신을 갖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 내 주장을 가지고 읽어오는 거, 그것이 이제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국제 정치 부분을 보면은 그 여러 나라들끼리 싸우는 부분, 그 부분은 확실히 이제 토마스 모어가 이거는 그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나라가 벌이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2권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1권 앞부분에서도 똑같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부정적으로 쓰고 있다. 이제 그 유럽 나라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부정적으로 써 있는 행태들을 유토피아 거기 이제 이 2권에서 사실은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가 그러니까 2권에 나오는 내용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긍정적으로 그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마스 모어는 계속해서 뭘 하냐 하면은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도그마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따라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피하려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사실은 이게 고전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배경이 된 시기는 사회적 논쟁이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토마스 모어만 이런 책을 갖다가 쓴 그 당시의 시대를 갖다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갖다 썼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또 뭐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유토피아라는 책은 거기에서 이렇게 사회를 바꾸자라는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에 유토피아라는 책이 유명해지거나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 같지만 그 당시 현실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또 실제로는 꼭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르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제시해주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도구마가 되는 거.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이렇게 어떤 그 확실한 지식 그런 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를 했다는 점이 이 책의 훌륭한 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 읽기가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제 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오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셨지만 사실 손으로 뭐를 갖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달을 가르치는데 손끝만 본다라는 게 그게 보통 이제 고전 읽기 얘기해서 가장 경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선현이라 그러시는 분들이 다 뭐를 갖다가 하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아는 것들을 갖다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만 그대로 이제 왜 그 글자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려고 그러는 거. 그거만 따라오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은 듣는 사람의 처지와 상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듣는 사람들의 어떤 시대가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바뀌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그 좋은 책의 좋은 구절을 읽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그 글자만 외워 오려고 하는 거 그것이 사실은 다 선현들이 책을 쓰면서 경전을 쓰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소크라테스도 문답법을 했다 그러고 사실 공자 이런 책도 읽어보면 계속 주고받는 얘기죠. 주고받는데 뭐 이렇게 이르기를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제자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니다 너 말 잘못 알아들었다 그러고 사실은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계속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된다 저렇게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다 저런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어떤 그 맥락에다가 얘기를 집어넣고 또 이거를 문답법식으로 이제 가르치면서 계속 어떤 그냥 글자를 갖다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깨우침으로
이끌려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뭐 토마스 모의 그 이 유토피아라는 건 애초에 장르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고, 이거는 뭐 그런 종류의 경전이라기보다는 애초에 당시에 한편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유행하던 그 기행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플라톤부터 내려오는 그 정치 철학을 갖다 적는 그런 그 이제 그 어떤 그 문학의 전통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또 약간 비틀어 가지고 어떤 그 풍자문학 이런 것들의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스스로 자기 권위를 허물어서 사람들한테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려는 의도, 그런 게 살아있다는 점에서는 이거 이제 이 책도 역시 고전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상하면은 이상하다고 자신 있게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물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은 어떤 거는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그거는 나는 이상하게 느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거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굉장히 뭐랄까 저기 평등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사람들마다 또 판단이 엇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가 뭔가를 이제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걸 할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읽지도 않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그러면은 대충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그리고 유토피아 뭐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었던 것 같다. 이제 요만큼만 알면서 뭐 유토피아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그거는 유토피아에 대한 이해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읽었다는 거죠. 그 이제 실제로 읽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뭐냐면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다음에 이 사람의 진의는,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가 이 얘기를 쓴 거의 진짜 의도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특권? 그런 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앞부분에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고전 읽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책 읽기가 그렇지만 특히 고전이라는 거는 대체로 고전이라는 건 한참 오래된 책 보고 우리가 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남은 책을 가지고 이제 고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남아서 멀리 떨어진 이제 시간과 공간을 건너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간을 갖다 가로질러서 우리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서는 계속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형태일 수는 없는 게, 글이 쓰여진 맥락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그 의미가 이렇게 쫙 오지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읽어주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 모든 책이라는 게 이제 저자와 독자와의 대화인 것도 또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책은 훌륭한 책이라는 책들은 뭐냐 하면은 훌륭한 책이라 그럴수록요 읽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보고 이제 처음에 이제 고전 읽기를 갖다가 하라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읽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괴로워했던 게 뭐냐면은 책 한 권을 읽으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책을 한 권을 갖다 깊이 읽으면 훨씬 어려운 게 고전입니다. 왜냐하면은 고전이라는 책들은 행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말하자면 줄과 줄 사이의 의미라는 게 많이 있는, 그러니까 줄과 줄 사이에 아무 내용이 없고 뻔한 얘기만 있는 거가 이제 별 볼 일 없는 얘기고요. 사실은 끝까지 들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가 이제 진짜 별 볼 일 없는 얘기고, 사실은 훌륭한 얘기일수록 새겨서 들을수록 다른 의미가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나오죠. 근데 행간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책의 텍스트라는 게 아까 왜 제가 1부와 2부를 함께 읽으면은 그거를 그렇게 읽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1부와 2부 자체가 또 하나의 그 대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에라스무스의 책과 이 책이 또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읽어야지만 뭐 말이 되네 안 되네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제 거의 다 읽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을 놓고서 더 본격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제 오신 분들한테 미리 숙제를 내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읽기가 없는 대신에 다음 시간까지는 이 책을 갖다 한번 쭉 읽은 책이니까 이렇게 수르륵 읽으셔도 되고 관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읽으셔도 되니까 전체를 갖다가 한번 읽으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내용을 얘기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텍스트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토피아라는 텍스트가 복잡하다는 거를 사실 이해해야지만 되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가치가 됐죠. 사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가진 그러니까 개성을 추구한다는 게 어떤 덕목이 된 사회는 현대 사회 이전에는 없어요. 그전에는 사실 더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자체가 크게 그렇게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실은 생존이 더 문제가 되던 시대가 길었고 사실은 한 3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셔도 아실 거고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왜 이 대중문화를 얘기를 할 때 개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체성이 된 거 얘기를 하면서 무슨 X세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이전 세대에 있어서는 개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 삶의 목표가 된 적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슨 그 연세가 드신 분들도 다 이제는 개성을 갖다가 이제 추구하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식으로 살고 싶지 않은 욕구가 이제 우리 안에 이미 인간의 어떤 욕구로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로 자리가 잡았고 또 이제 사실 그런 욕구가 그전이라고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욕구라는 게 말하면 이름을 얻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유토피아 책 보면은 막 사람들이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그러면은 벌써 딱 보자마자 우리는 싫어하는 그런 시기가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토피아에도 보면은 그게 꼭 좋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왜 그 전에 욕망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떤 종류로 그러니까 삶의 욕망을 더 중요한 욕망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을 만큼 교육을 받고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욕구 자체를 한 차원 높은 걸로 끌어올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인격이 나아지는 것 그런 것이 없이는 유토피아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 유토피아라는 게 이 책이 그 자체로 읽다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유토피아 되기 어렵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어렵겠구나라는 느낌이 이 책을 읽는 도중에 오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가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이제 제도를 바꿔가지고 이룰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 제도만 좋아져가지고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좋은 제도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또 조금씩 나은 인간이 되고 나은 인간이 나은 제도를 만들고 또 그 나은 제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이런 작업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로 나은 세상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은 벌써 야 이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당대의 사람들보다 그런 어려움 유토피아라는 사회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고 이제 조금 더 나아지려면 이러이러한 점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뭔가를 갖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 국가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이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근데 이 국가라는 게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계속해서 이제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당시는 어쨌든 그 중세적인 사회 질서, 이렇게 왜 그 봉건적이고 분권적인 사회 질서가 붕괴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이 강한 근대 국가, 그 국가 주권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국가적인 통치, 국가의 주권, 군주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마스 모어가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헨리 8세의 궁정에 나아가서 결국은 어쨌든 정치적인 자문을 하고 정치적인 이제 어떤 관료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정치적인 권력, 군주 권력, 그 다음에 이 근대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와 체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시기였고요. 그랬는데 사실 우리 시대에 지금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죠. 한편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근대 국가의 이제 중요성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고요. 국가의 중요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가 뭐 사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어쩌고 그러지만 여권 없으면은 굉장히 곤란하세요. 여권이라는 건 어느 나라의 국민이어야지 받을 수가 있고, 국민이 아니고 아무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난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말 그 난민들이 그 어느 나라에 이제 그 계속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또 이제 뭐 영주권을 넘어가지고 어느 한 나라에서 이제 시민의 권리를 갖다가 취득하는 과정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어쩌고 뭐 세계화 시대가 어쩌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은 어느 나라인가 한 나라의 근대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뭐 세계를 갖다가 유목할 수 있는 권리, 사실 이민 갈 수 있는 권리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헬조선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더라도 국적이 있어야지, 국적이 없는 경우에 훨씬 문제가 이제 복잡한 거죠. 그래서 국가의 중요성이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든다 그럴 때는 국가, 어느 국민국가 하나를 갖다가 좋게 만드는 거, 그런 상상력 가지고만은 쉽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 왜냐하면 정말 이제 사람들이 왜 이주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평생에 한 번씩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유동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에 더 나은 삶이라고, 그러니까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삶이라고 하려면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를 생각할 때는 이제 근대 국가, 이 국민국가 생각만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민인 사람만 권리가 있다라는 걸로 해가지고는 이제 그 권리를 못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 있고 복잡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일본이 말하자면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일본이 출생 인구가 줄어드니까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어가지고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취직이 안 되니까 일본에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주 노동자인 거죠. 이주 노동자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이주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한국의 젊은이들도 이주 노동자가 되어서 가기도 하고, 실제로 그 이주 노동자의 역사를 보면은 한국에서도 하와이에 그 사탕수수 배러 간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간도로 이주한 사람, 그 다음에 서독으로 갔던 사람들, 미국으로 간 사람들,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뭐 이제 우리 맨날 뭐 제1동포들의 권리 뭐 그런 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왜 어느 그 국민국가 안에서 사람들을 갖다 차별하는 체제 이런 거에서는 벗어나야지 전체적으로 좀 나은 세상이 되는 그런 측면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국민국가, 이게 어떤 이 하나의 이렇게 좁은 의미의 그 국가 체제를 벗어나서 어떻게 좀 더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소가 중요하지만 장소에 매이는 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끝없는 움직임 속에 있는 거고 운동 속에 있는 거고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제 그 유토피아 문학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는 토마스 모어가 만들어낸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왜 토마스 모어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유토피아라는 말을 유럽 각 언어에 등록을 시켰다. 그래서 정말 그 뭔가 왜 존재하지 않지만 좀 더 나은 세상, 거기에 관한 상상력이라는 거는 언제나 있었지만 조금 아까 뭐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그 마음, 어떤 생각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그게 이렇게 왜 마음만 있었을 때랑 거기에 어떤 이렇게 딱 그 단어가 이제 생겨나고 나면은 그게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갖다가 많이 이제 확장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불만이라는 것도 불만이 부글부글 하고 있다가 어떤 그 불만에 이렇게 이름이 달리고 나면은 그 불만을 갖다가 다시 뭐 표현하고 더 막 이제 사실은 키우고 그러는데 큰 계기가 되는 것처럼 이제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에 대한 문학적인 탐구는 근데 이제 그 16세기 뭐 한 17세기 계속 조금 있었는데 특히 한 18세기 들어가면서부터 뭐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18세기 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왜 저기 걸리버 여행기 같은 것도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다른 사회, 그다음에 왜 뭐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로 활발해졌던 거는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19세기 말 20세기 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는요, 그냥 그 유토피아 문학만 활발해졌던 게 아니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런 게 가장 역사상 서구에서지만 가장 뭐랄까 터져나왔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래에 나오는 사진은 1851년에 그 영국에서 있었던 그 수정궁이라고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데 있었던 만국 박람회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커다란 이제 그 새롭게 그 발전하는 기술로 커다란 이제 그 건물을 짓고 세계에서 온 그 여러 가지를 전시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막 기차도 생기고 뭐 그다음에 밤새도록 그 불을 밝히고 막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니까 정말 시각적으로 뭔가 굉장히 그 이전과는 다른 사회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왜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다음 거는 이건 이제 파리,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이제 파리의 그 사진인데 뭐 에펠탑도 있고 이제 파리,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유럽 도시들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만국 박람회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벨레 에포크라 그래요. 아름다운 시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 뭔가 이거는 좋은 세상이다, 이제 좋은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막 영화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뭐 루미에르 형제가 뭐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새로운 그 세계에 대한 그 상상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시각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낙관적이에요. 뭔가 지금은 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왜 19세기, 18세기부터 19세기에 예를 들어서 영국을 갖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왜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발전되고 그런 거지만 사실 그 시골에서부터 정말 왜 그 엔클로저 시기 이후부터 이렇게 그 시골에서부터 도시로 밀려오고 그런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비참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정말 왜 그 노동자의 수명은 40세 이후를 갖다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40세 이상을 못 살면은 애들은 뭐 7살, 8살, 5살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굉장히 이게 이 비참하고 그 다음에 슬럼가에서 결국은 이제 더럽고 전염병 돌고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뭐냐면은 이 파리도 이외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리를 갖다가 이제 새로 계획을 해가지고 계획 도시를 만들지만 영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가든 시티라 그래가지고는 말하자면 신도시들을 만들어 가지고는 사람들의 그 주거 단지를 갖다가 이제 이전을 하고 계획 도시를 만들면서 이제 근대 세계라는 게 이제 조금 꼴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기술은 발전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막 뭔가 이 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참상이 한쪽에서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양상도 보여지고 그러면서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좀만 더 좋아지면은 다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적어도 서구에서는 이제 생겨나게 된다. 이제 물론 이제 식민지 얘기는 또 딴 데고요. 동양 얘기는 또 딴 거고 이제 뭐 다 이제 동네마다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적어도 지금 이 서구 이 중심 국가에서는 저런 이제 낙관주의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런 낙관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특히 과학기술의 힘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세계제 1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세계제 1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세계제 1차 대전은 굉장히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유럽이 사실은 계속해서 전쟁이 있죠. 역사책 보시면은 세계의 역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전쟁이잖아요. 예, 계속 전쟁이고 그 다음에 계속 무슨 조약을 맺었다 그래가지고 무슨 조약인지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 당시에 저는 뭐였냐 하면은 전장이 있고 전장이 따로 있어요. 전선이 있는 거예요. 전선이 있어서 사람들이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후방, 특히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전쟁이 있었나 없었나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것도 있었다면 이 시기에는 이제 비행기로 폭격을 한다는 건 이제 후방을 폭격하기 시작하니까 총력전이라는 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후방과 전선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참호전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참호를 파고 이제 그 전쟁을 갖다가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뭐 PTSD라는 얘기 많이 하죠. 왜 그 무슨 뭐 세월호 뭐 이런 거 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이제 이제 사고 후에 이제 뭐 트라우마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사실 그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세계제 1차 대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쉘쇼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그 참호전에서 입은 충격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몸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상처를 입은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 가지고도 이제 그러니까 계속 아프고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사실 그런 증상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전장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겁쟁이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인 정신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세계제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당시에 이제 뭐 이제
이제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세계제 1차 대전 때 처음으로 그게 되고 2차 대전을 거치고 이제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말하자면 이제 PTSD라는 거 그런 용어가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세계제 1차 대전은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제 충격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전장과 후방의 그러니까 구별이 없고 정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게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낙관주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하긴 했는데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왜 세계제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썩은 자본주의 때문이었던 거고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의 그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세계제 1차 대전이라는 거의 발발이 사람들한테 약간 암울한 마음을 주기는 했지만 1차 대전 중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약간 좀 낙관적인 기분이 드는 사람들은 이제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뭐 당시에는 좀 그랬고 이제 세계 대전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뭐 이제 전쟁이 복구되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소련이 그 이후에 이제 보이는 모습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소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련 뭐 이탈리아 뭐 그다음에 사실은 뭐 스페인 내전 뭐 해가지고 유럽 전체가 사실 그 파시즘의 이제 그 소용돌이에 이제 빠져들게 되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 2차 대전이 생기고 결국은 원자폭탄까지 투여를 하게 되니까 세계적 2차 대전이 끝났을 즈음에는 사람들이 그 20세기가 막 시작했던 때의 그런 낙관적인 기분은 확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암울한 정서들 그런 게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왜 유토피아 문학이라는 게 그 예전에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조금 엉켜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18세기, 19세기까지의 그 유토피아 문학이라는 거는 보면 어디로 떠나요. 근데 이 낙관적이 돼가지고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하던 시기에는 미래로 가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이제 미래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타임슬립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드라마가 맨날 하는 게 타임슬립인데요. 그런 게 지금 이제 시작된 것이 말하자면 20세기 초반 그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가면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 나오는 사실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은 뭐 2000 그러니까 2000 한동안은 그게 정말 20세기 제가 20세기에 살던 시절만 해도 디스토피아라고 그러고 나오는 것도 21세기였는데 요즘은 이미 21세기가 되다 보니까 디스토피아로 22세기나 21세기 말쯤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 미래라는 게 이제 지금은 암울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낙관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던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그게 있고요. 그래서 유토피아에 대한 문학적인 탐구라는 거는 보면은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차이를 잊어먹기 전에 짚고 넘어가면은 서양에서 나오는 것들은 확실히 정치 얘기가 많아요. 국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실제로 정치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는 서양 역사에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사실 우리가 보면은 뭐 서구 선진국이다라고 그러고 뭐 이제 프랑스가 뭐 똘레랑스가 어쩌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레미제라블 그런 거 영화 그러니까 보셨지만 프랑스만큼 많이 싸운 나라가 없죠. 진짜 그냥 바리케이트 치고 싸우는 거고요. 죽이기도 많이 했고 우리 광주 항쟁 얘기하지만 파리 꼬민에서는 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1871년에 파리 꼬민이라고 이제 사건 같은데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 왜 우리가 지금 이게 국가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것도 국가냐 이게 민주주의냐 뭐 그러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그래야 될 이유는 좀 그건 사실 좀 부당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굉장히 자리 잡기가 어려운 체제고 민주주의라는 거는 결국 자리가 잡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도 그냥 자리를 잡은 곳은 없다.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 어디까지 권리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민의 자격은 어떤 것이고 시민의 의무는 무엇이고, 그러니까 사실 시민이라는 거는요 의무와 권리가 함께하는 존재죠.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권리도 미약하지만 의무에 대한 얘기도 미약해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바가 뭐냐에 대한 얘기가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권리에 대한 보장도 미약한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내부 고발 그런 얘기도 지난 시간에 토론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런 사실 왜 우리가 사적인 개인으로서 자기가 가지는 어떤 그 생각과 그 공적인 영역에서 시민으로서 왜 그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사이에 뭐 충돌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여러 가지 공적인 역할 사이에서 그 충돌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하나의 해답은 없어요. 사실 그 사회마다 그거를 갖다가 어떤 종류의 약속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평화롭게 그냥 만드는 나라들은 없고요. 상당히 머리를 받고 싸워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 근데 그거를 갖다 꼭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열심히는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 그러는 나라들 물론 뭐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보면은 뭐 차별이라는 게 사라진 사회는 아무데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그 시민의 권리, 공적인 영역에서 그 사람들의 시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선이 지켜지는 나라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싸운 역사가 있다. 근데 그런 싸움과 사실은 저런 그 유토피아 문학의 전통이라는 게 따로 가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이제 문학에서는 또 문학대로 말하자면 어떤 삶이 좋은 삶이냐, 어떻게 해야지 그런 좋은 삶을 이룰 수 있느냐를 갖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문학에서도 질문을 하는 거고요. 거리에서도 질문을 하는 거고 학교에서도 토론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 힘들이 모여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동양과 서양이 다 유토피아,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 꿈꾸지 않는 문학이 그게 문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어디에나 있는데 그게 정말 왜 회고조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거는 왜 이게 뭐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하자면 더 능동적인 형태로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더 이렇게 우화적이고 신화적으로만 얘기하느냐 아니면 훨씬 더 직접적이고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런 차이는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노력을 해가지고 사회를 개선을 해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유토피아라는 게 그러니까 왜 어떤 그 사회의 규칙이라는 거는 완벽할 수 없는 거고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 있는 모순을 굉장히 열심히 해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열심히 이거를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그런 어떤 사람들의 노력을 갖다가 빼고 얘기하는 유토피아는 가짜 유토피아다. 이렇게 하면 유토피아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가짜다라는 걸 처음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이 45년 이후에 그런 가짜 유토피아 얘기를 갖다가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근대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왜 로스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960년대부터 해가지고 근대화 이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회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왜 말하자면 단선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 있고 근대화를 통해서 다 말하자면 이렇게 테이크오프 착륙 시기를 거쳐가지고 다 잘 살게 되고 말하자면 따라잡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시간이 지나가지고 따라잡으면은 모든 사회가 다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가 갖는 정치적인 함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 그게 대표적이었던 게 말하자면은 근대화 이론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면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 그냥 잘 살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그 이상한 종류의 유토피아적인 전망은 사실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왜 인공지능 가지고 물론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한쪽에서는 계속 뭐 인공지능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귀찮은 일 들어온 일은 다 로봇한테 맡기고 우리는 잘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자면 그 다음에 뭐 암은 다 정복될 것이고 뭐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술이 이 우리의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준 미래 사회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실은 대체로 살 것도 아닌데도 그런 사회를 갖다 믿고 꿈꾸고 싶어 하시죠. 그런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시간표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시간표대로 해도 본인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자꾸 이 기술적인 해결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시대를 갖다가 끝없이 정치가나 과학자들이 한편에서는 제시를 하고 또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종류의 그 이상한 유토피아적인 전망이 있고 그런 전망.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20세기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더 발전을 하면은 저절로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1차 대전 나고 2차 대전 나고 파시즘 나고 그다음에 왜 원자폭탄 떨어뜨리고 그러는 거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냥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고 믿고 있다가는 더 나쁜 세상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이 두 얘기가 지금 싸우는 형국이 된 것이 45년 이후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어떤 문학적인 전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들은 유토피아가 아니고요. 요즘 얘기들은 거의 다 보면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 디스토피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특히 뭐 영화 같은 건 마지막에 보면 요만큼 희망은 다 남겨놓고 뭐 자꾸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스텔라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뭐 막 그거 하다가 마지막에 이상한 약간 공감 안 가는 희망 그런 걸 제시하기도 하고 막 자꾸 사랑 찾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왜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아니면은 왜 그냥 생태로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 없었던 옛날로 돌아가자 이제 이걸 그냥 생태주의로 해결하자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한 90년대까지는 이제 그 말하자면 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있으면서 뭔가 공동체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이제 소련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들은 저거를 보고도 저런 전체주의 사회를 보고도 공동체 얘기를 하고 싶니? 사회주의 얘기를 하고 싶니? 뭐 뭔가 이렇게 왜 말하는 공유, 공산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니?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함께 일하고 뭐 함께 나눠 먹는 세상 이게 지금 될 것 같으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가 없다 보니까 더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러저러한 체제를 갖다가 하자라는 얘기보다는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디스토피아라고 하더라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보면은 디스토피아라고 하더라도 유토피아적인 요소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토피아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 대한 비판이고 특히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미래 전망에 대한 비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그것대로 말하자면 현실에 대한 개입이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종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사회가 좋은 사회다라고 그린 거는 유토피아고 나쁘다라고 그린 거는 디스토피아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거는 조금 넘어서
나서서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이제 왜 그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거는 조금 더 꼼꼼히 읽어줄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암울하게 가다가요. 조금 이제 이 문학의 흐름이 바뀌는 게 60년대예요. 뭐냐면은 68년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종류의 사회운동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냈고요. 예, 히피들도 많이 만들어냈고 어쨌든 이 새로운 거를 갖다가 직접 실험해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68년 흐름이라 그러니까 68년을 거치면서 이제 새로운 저항 운동의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특히 이제 그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페미니스트 SF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과학 소설. 이 만나면서 새로운 종류의 이제 그 공상과학, 그러니까 이 과학 소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흐름은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거, 그러니까 유토피아에 관한 얘기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다른 세상에 관한 얘기들을 보면은 남녀간의 어떻게 다른 역할, 다른 삶을 갖다 다른 관계를 맺고 다른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사실 그게 이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하고 대비되는 건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사실 가장 지루한 부분이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 그 가족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역할 그러면 이건 뭐 풍자도 아니고 무슨 조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상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지루한 얘기를 좀 해요. 근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68년을 거치면서 나오는 거는 사실은 성적으로도 뭐 이제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런 흐름들이 이제 만나면서 어쨌든 굉장히 성 역할, 성적인 정체성 이런 부분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을 하고 등장을 하고 그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요. 사실 이 남녀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남녀 관계라는 게 꼭 무슨 남녀가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왜 기존의 여성이 하던 역할, 그래서 뭐 돌봄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 문학 작품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왜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되는 게 지금 요즘 나오는 그 유토피아라고 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무슨 왜 영화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요, 애를 못 낳게 된 세상, 더 이상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세상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보면은 도대체 누가 아기를 낳아서 누가 기를 것인가라는 게 그만큼 사실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시녀 이야기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번역도 됐고요. 이건 80년대에 나온 소설인데 저기 핸드메이드 테일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아이를 못 낳게 됐는데 아이를 낳는 계급이 따로 있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화로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은 웃을 얘기가 아니신 게요. 아니 별 얘기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대리모 한국에서 대리모 많이 했었어요. 그 옛날 대리모하고 요즘 좀 다르죠. 옛날에는요 여자를 데려다가 대리모를 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아를 만들어 가지고 정자와 난자를 해가지고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서 태국도 가시고요, 인도도 가시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대리모가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젠가 뭐 그저께 신문 기사 났는데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한 자녀 이제는 아니요. 많이 못 이제 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고령화가 심해지니까 한 자녀 이상 낳기는 했는데 한 자녀도 못 낳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한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게 사회적인 규범이 된 거는
어쨌든 한 자녀는 또 다 낳아야 되는 것 같이 돼가지고는 그 중국 사람들이 다 지금 굉장히 미국에 가가지고 그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대리모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 대리모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들 뭐 인도, 태국, 뭐 미국 이런 데로 가가지고 그 아이를 그러니까 그 자기네 부부의 난자 정자로 만들어진 아이를 갖다가 이제 대리모한테 해가지고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구글 베이비 그런 영화 안 보셨어요? 구글 베이비 같은 거 보면은요. 그 이제 구글 베이비라는 거는 보면 이제 인터넷으로 찾으시면 사실 지금 그 냉동이 잘 안 되는 게 난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난자만 냉동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냉동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거 다 녹음을 하나? 냉동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난자는 그게 이제 과배란 주사를 맞아가지고는 수술로, 그러니까 복강경 수술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은 난자를 어디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난자 부분이 그렇지 사실은 다른 모든 거는 다 냉동을 해가지고 DHL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자도 얼려서 붙이면 되고요. 수정란도 얼려서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난자 있는 곳으로만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다 지금 다른 거는 다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저기 이제 그 말하자면 특송으로 이거를 갖다가 해가지고는 나중에 애만 찾으러 가면은 되는 그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왜 이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거, 이 과학기술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게 계속해가지고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실 현실이 더 기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사실은 이미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미 그 써니라는 혹시 영화 보셨어요? 네. 써니라는 영화 보면은 웃기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거기서 왜 그 핸드폰이랑 뭐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막 이렇게 지어내는 얘기 같이 하는데 왜 우리 시대에는 이미 그걸 다 가지게 되는데 거기 막 이렇게 상상해서 하는 것처럼 애들끼리 하는 거기에 나오는 그게 이제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예전에는 이게 왜 그 상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그 과학기술들이 우리 시대에는 이미 실현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이제 공상과학이라는 것이 더 이상 공상과학으로서의 그 성격보다도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도 이제는 현대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별로 신기하지 않아요. 뭐 그래 뭐 그런 거 가능도 하겠지. 그래서 기술의 신기함보다는 사실은 기술의 신기함만 얘기를 해가지고 소설이 안 되고요. 그 기술의 신기함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좋은 소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학소설이라는 게 대체로 다 더 현실의 어떤 측면을 막 이렇게 과장해서 보여주는 것 같지만 더 굉장히 리얼하고 사회 비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시녀 이야기 하는데 애 낳는 계급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미 있다니까요.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도 대리모 있어요. 한국에는 대리모에 대한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에요. 여하튼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왜 특히 아이를 누가 낳느냐, 아이를 누가 돌보느냐 이런 얘기들은 더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보면은 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왜 아이를 더 낳아라,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뭐 몇 년이 지나면 뭐 인구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져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정말 누가 낳고 누가 키울 건가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이언스 픽션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더 평등한 관계가 가능한가, 다른 관계가 가능한가 이런 실험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가
아직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해결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디스토피아 문학이 많이 등장하는 걸로 하지만 걸로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사회 원리를 제시하는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예, 평등주의로만은 해결이 안 된다고 안 되는데 그렇다면 불평등을 감내할 것이냐? 그럼 그것도 아니니까 이제 마음이 복잡해진 시대가 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디스포세스트라는 소설이에요. 보면은 약간 토마스 모 그런 분위기도 좀 나죠. 이렇게 그 옷 같은 거는. 예?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번역되어 있어요. 어슐러 르귄이라는 사람이 빼앗긴 자들이라는 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70년대에 나온 소설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68년 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70년대에 보면은 그 페미니즘적인 거에 많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빼앗긴 자들도 그렇고 이갈리아의 딸들, 혹시 메갈리아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메갈리아라는 건 이 이갈리아에서 약간 따온 그런 게 있고요. 이갈리아라는 건 뭐냐면은 에갈리테리언하다 그래가지고 평등하다라는 말하고 유토피아다 이런 거에서 이하에서 뭔가의 그 나라라는 말하고 해가지고 이갈리아의 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70년대에 나온 얘기예요 벌써.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소위 미러링이라는 거를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바꿔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조금 지루하기도 해요. 그냥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또 이게 이제 왜 흘러가지고 이갈리아의 딸들이 이제 90년대 한국에서 번역돼가지고는 그게 그 2010년대에 와가지고 이제 무슨 메갈리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력이 되는 거를 봐도 이제 그 흐름 같은 게 이제 재밌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슐러 르귄의 빼앗긴 자들이라는 소설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어슐러 르귄이라는 이 사람은요, 이 할머니예요. 29년생인데 아직도 작품을 쓰고 있어요. 대단한 할머니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위키피디아 보시면은 나와요. 그래서 이 할머니인데 53년에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 어스시인데 그 어스시 시리즈라는 거 이게 번역도 많이 되어 있어요. 청소년 판타지 문학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설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있고 뭐 텔레비전으로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뭐 상도 많이 받았고, 이제 이 그러니까 이 SF 작가로 노벨상을 받는다면 이 사람이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디스포세스트라는 빼앗긴 자들이라는 건 70년대 작품이고요. 이 할머니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인류학자의 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의 크레버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의 딸이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무슨 이시족이라고 그 유명한 그 인디안 부족들 그 뭐 마지막 그거를 기록하고 그랬다고 그러고 미국 인류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리고 엄마는 무슨 작가였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인류학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세계,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 대한 이제 탐구를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본인은 말하자면 다른 세상, 어떤 왜 우리가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자기는 SF를 통해서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저기 표지를 다시 보여드린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슈펙인가 해가지고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물리학자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아나레스라는 이 행성하고 우라스라는 행성하고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빼앗긴 자들이라는 보면. 근데 우라스라는 거는 이 약간 더 이 선진국 자본주의 사회. 근데 거기 보면 약간 소련 비슷한 나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탐욕스럽고 발전되고 잘 사는 나라로 이제 나오고요. 여기 아나레스라는 데는 보면은 좀 척박하고, 근데 이제 평등하고 뭐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러는 나라로 이제 나와요.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근데 이제 저 슈벡이라는 저 과학자는 이 아나레스 행성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 뭐를 이렇게 연결하는 엄청난 거를 갖다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행성에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비슷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뛰어난 그 과학적인 발견이라는 게 쓸모가 없으니까 이 행성에서는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있기도 했는데 또 저쪽 행성에서 스카우트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약간 이제 처음에 기대를 품고 갔는데 보니까 저 행성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빼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하자면 그 돈 되는 일로 이용하려는 그런 거일 뿐이다라는 거를 갖다 이 과학자가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뭐 그 양쪽의 안에서 어디도 못 가고 약간 갈등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얘기가 그 과정에서 온갖 개고생을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소설입니다. 예? 예, 두껍고요. 사실 영어로는 이거를 갖다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읽어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극화한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있는데 한국어로는 그래도 어쨌든 번역이 빼앗긴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을 보면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보면은 한쪽은 이제 조금 더 말하자면 원초적이고 평등하고 정체되어 있고 뭐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없고 그런 평등한 공동체인 거고, 한쪽은 이제 더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비슷한 종류의, 특히 이제 미국하고 비슷한 종류의 이렇게 왜 진보하고 뭐 이렇게 새로운 거를 좋아하지만 탐욕이 지배하는 이제 그런 사회인 거고, 이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생각을 하면은 그래 뭐 유토피아는 어디든지 존재하지 않아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다르게 읽을 가능성도 있는 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우리가 아는 그동안에 아는 유토피아들은 다 보면은 유토피아가 아닌 데서부터 유토피아로 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닌데 유토피아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유토피아 비슷한 데서 살다가 유토피아가 아닌 데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못 살 세상이라는 거를 더 많이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말하자면 그렇게 정체되고 그런 거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못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탐욕스러운 세상으로 왔는데, 사실은 이런 세상에 한번 살아본 사람은 이런 세상에서 진짜 살기 어렵다는 게 더 구구절절하게 드러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거꾸로 그 장치를 바꿔놨기 때문에 더 이 세상에 그대로 우리가 살기는 좀 어렵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살만한 세상은 아니다라는 거를 갖다가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류학적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인류학적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인류학적으로도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인디언 공동체다. 그러면 원주민 공동체다 그러면은요, 평등하죠. 훨씬 평등하고 좋아요. 그 전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왜 돌도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새로운 도끼를 줘도 왜 하지 않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말하자면 이 탐욕스러운 세계하고 만났을 때 무너진 거죠, 무력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말하자면 무슨 원주민, 선주민들이 사는 그런 종류의 평등한 공동체로 그냥 돌아가자고 그러는 것도 해법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선주민 공동체도 깨부수고 더 힘센 세상이고 탐욕에도 힘이 있으니까 탐욕스러운 세상으로 가자라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 두 세상이 다 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인류학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잃어버린 세상, 그러니까 망가진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마다 못한 세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세상에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기고 부서뜨렸다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더 나은 거는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거냐라는 문제의식이 사실 인류학에서 던지는 문제의식이기도 하고 어슐라 르귄의 그러니까 여러 작품에서 드러나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암담한데요. 변화의 희망이 있다. 혁명이라는 건 계속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배울 게 있는 유토피아 문학이라는 것들은 메시지가 그거다. 변화는 종착역이 없고 끝없이 말하자면 지금 현실에 기반을 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말하자면 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 사실 변화라는 거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굉장히 애써서 만들어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변화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 거기에서 희망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력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유토피아 문학에 던지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꼭 뭐가 다르게 보는 거에 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꼭 그러니까 정해진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슐라 르귄 어디에서 인터뷰하는 거를 보면은 뭐 세상의 질서가 정해져 있다. 지금 자본주의적인 질서가 그러니까 고정불변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절대 왕정 시기의 사람들은 절대 왕정이 그렇다고 믿었고 그 이전 시기의 사람들은 그 이전 시기의 질서가 그렇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다 바뀐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는 인간의 힘으로 바뀔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그 어슐라 르귄이라는 작가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를 수 있다. 뭐가 어떻게 다르냐? 그거는 각자 알아서들 해라. 그리고 그건 그 사회마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거가 한 가지라고 믿으면 그건 전체주의다. 그렇지만 다를 수 있다. 라는 거는 잃지 말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소설을 좀 더 깊이 얘기를 해야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어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 진공 상태에서 어떤 그 좋은 사회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왜 지나온 그러니까 우리 사회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쌓인 똥은 치워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지나온 거를 갖다가 없었던 걸로 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기억을 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기억하고 앞의 미래를 갖다가 다르게 생각할 때 사실은 현실이 바뀐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라는 거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거고 미래를 다르게 생각하고 과거를 기억할 때 현재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유토피아 문학에서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